하프 마시는 시작했어. 48분 2분 남았네. 일단 화면 열어보세요. 봐봅시다. 누가 들어왔어? 그리고 현재 몇 분 들어왔나. 손 흔든다 했지. 인타발이 많이 넣네. 이 소리는 저희가 일단 끌게요. 네. 지금 이제 소리는 꺼놓고 현재 두 사람 들어왔는데. 지금 아마 2시 정도 되면 들어오실 거예요. 내가 여기 오니까 편하잖아요. 다 알아서 해주니까. 집에서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집에서 하면 책상에 안 가. 이렇게 화면에 쳐다보고. 내가 교육생이라도 나 그런 강의는 듣겠죠. 뒤에는 스크린도 있고 그러니까 스크린. 네. 뭐 한 분이라도 계시니까 좋네요. 제가 실제 강의 하듯이 그렇게 하는 실감이 좀 나죠, 저도. 가위 많았을 때? 기본적으로 강사가 이게 집중을 해야 교육생도 집중을 해요. 강사도 생동감 있게 해야지. 앉아서 책 읽고 있어보면 잘 졸음이 들어오죠. 열을 내서 따라야지. 이야기 소리에. 자, 시작해도 되나? 이제 소리 켜줘도 돼요? 시작합시다. 일찌감치 오늘 좀 아직 일찍 9분밖에 안 들어오셨어요. 아직 안 들어왔네. 다 2시에 들어오실 지금 거예요, 가지고. 3분 들어왔구만. 지금 9분. 9분이에요? 네네. 여기 쪽이 달라진 것만 세 사람? 댓글을 해본다. 네, 여기 이거 댓글이고. 누구를 보세요. 아이고 9분인데 보고 계신 분은 9분인데 나는 9분을 못 보겠어. 소리를 켜드릴까요? 그럼 여기 소리가 네, 다른 아니 분들은- 소리는 안 들어도 돼요. 그냥 입력해야 되겠다. 이름 입력. 우리가 핸드폰으로 접속하면 얘가 끊겨요. 뭐 모르겠어요. 그래서 접속을 못하겠어. 하긴데 하면 이게 녹화가 되고 한 달 동안인가 다운로드가 가능하다고. 네. 아까 강사님께서 녹화해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셔도 된다고. 오픈해달라고. 아직는 것 같아요. 가죠.
근데 여기서 어디 그렇게 안 하시고 지금 라이브 들어온 거 그걸로 이거를 봐요. 보셔야 돼. 네, 맞습니다. 선생님은 직접 보시는데 뭐 그거 안 보셔도 돼. 나보다 적어도 30초는 빨리 듣고 뭐 이거. 좀 딜레이가 돼요. 내가 여기서 하면은 지금쯤 거기 화면에는 여기서 소리가 나와.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보면은 더 헷갈려요. 그리고 소리가 나면은 또 여기 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소리는 줄여놓으시고. 24분 정확히 시작합시다. 일단 댓글 먼저 해야죠, 다들. 댓글을 다 하셔도 돼요.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자리를 이쪽으로 앉으시죠. 이쪽.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위치라서 그러면 저하고 선생님하고 여기 모니터에 가요. 이쪽으로 옮겨서. 이게 잘 보이게 하려고 그러면 내가 한번 꺼볼까요? 응? 아니야. 네. 이건 어차피 교재로 나눠줬으니까 이건 참고 사항이고 내 얼굴이 이쁘잖아. 말해놓고는 내가 웃기네.
참고해. 화면으로 보면 이게 훨씬 선명하게 잘 나오고 그래요. 아 이게 동영상이 이게 동영상이 영상 쓰셔야 돼요? 아니 여기서는 동영상이 될 건데 동영상이 되잖아요. 소리를 키워야 될까요? 아니 소리는 필요 없어요. 눈으로 어차피 미국만 오고 있는데. 이때는 내가 보라고 하고 내가 작동해도 되겠네. 자, 이제 시작하십시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소리 키워놨어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화면으로 여러분들하고 만나니까 좀 실감이 안 납니다. 그렇지만 시대의 흐름에 적응을 해야지 우리가 어쩔 방도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제 소개는 좀 생략할게요. 제가 사천 농업기술센터에 제가 지금 3번째 오나요? 그렇기 때문에 담양에서 여러분과 같이 농사짓고 있는 농업 블루베리 마이스터 최고봉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신 교재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했어요. 예전에 아마 제가 금권 환경하고 그 다음에 제가 어떤 과목을 수학부 관리를 했다는가 했을 텐데 그래서 이제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매년 교육을 하지만 항상 제가 와서 얘기한다는 보증이 없기 때문에 어떤 과목이든지 간에 제가 하게 되면 기본에서부터 응용에까지 조금 중요하다 싶은 것들은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은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할까 하는 그런 교재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들었던 이야기가 다시 들을 수도 있고 또 오늘 또 새로운 부분을 또 많이 듣고 가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먼저 제가 강의를 하고 나서 이게 지금 서로 쌍방향 소통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약 1시간 반 정도 강의를 한 다음에 여러분한테 댓글로 올라온 질문을 총합을 해가지고 댓글에 대한 어떤 질문은 제가 총괄해서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좋은 블루베리를 크고 맛있고 빨리 익고 뭐 여러분들이 요청하는 그런 어떤 바람이 담겨 있는 과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에 따른 방법이나 기술은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2교시
이 1시간 반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지금 한참 해야 하는 일이 바로 가위 들고 밭에 나가서 전지전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무를 다듬는 기술, 전지전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강의는 한 달 정도 녹화가 되었다가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꺼내 볼 수 있게 다운로드를 제가 오픈해 달라고 우리가 저기 연구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일단 핸드폰에 저장을 하셨다가 오늘 한번 듣고 여러분들 핸드폰에다 저장을 하셨다가 내가 필요할 때 화장실 가서도 보고 어디 버스 타고 이동할 때도 듣고 또 내가 들었는데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되돌려 보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에다 저장을 해 놓으면 그 핸드폰 속에서는 영원히 살아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르신다면 자녀분이나 주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한 달 안에만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저는 그 나눠드린 교재라든가 또 동영상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제가 우리 블루베리 생산하는 농가들을 위해서 실패하시지 말고 빨리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사실 제 일을 놔두고 이렇게 다니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내용이니까 저도 빨리 졸업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고급 기술 제대로 된 재배를 해서 우리 대한민국 블루베리가 세계 최고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좀 노력을 해주시고 공부를 좀 열심히 해주시고 알고 농사 지으면 쉽습니다. 모르는 길은 굉장히 어렵고 돈도 많이 들고 힘도 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오래 붙어서라도 하나씩 더 알고 농사 짓는 농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좋은 과일을 만들 수 있는 블루베리 농사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고품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 농산물이 다 그렇습니다. 시장에 나갔을 때 일정한 규격, 일정한 품질이 되지 않으면 아예 시장에 진입조차도 못합니다. 제가 어디 유럽을 가서 이렇게 시장을 둘러보면 이렇게 꼬부라진 오이도 팔고요. 벌레 먹은 과일도 팝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전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에 세계에서 가장 농산물에 대해서 까다로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농산물은 1등이 아니면 시장에 진입조차도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품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못 팔아먹어요. 그러면 고품질 농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개괄적으로 좀 살펴보겠어요. 먼저 상품, 품질, 품위, 명품이 돼야 된다. 품질이 기본이 된 품위가 있는 농산물을 명품으로 만들어서 팔아야 된다. 이래야 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느냐?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에서 잘못된 것을 빨리 고쳐야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맞아, 나는 진짜 저거는 고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거 한 가지라도 있다면 실천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배를 개선, 지금까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몰랐던 부분을 더 나은 방법으로 개선을 해야 돼. 개선. 그 후에 시설이라든가 지금까지 시설을 하지 않았다면 시설을 도입해야죠. 앞으로는 그 블루베리도 다른 농산물처럼
노지에서 비를 맞춰서 만들어내는 농산물은 고품질일 수가 없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수박도 밭에서 따가지고 온 거 그대로 우리가 팔기도 하고 사 먹기도 하고 벌레 먹은 거 껍데기 벌레 먹은 거 수박을 뭐 껍데기 먹는 거 아니니까 팔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요즘에 그런 수박 보셨어요? 요즘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거의 90% 이상이 다 시설에서 재배되는 농산물을 고품위를 쳐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루베리도 이제는 시설 재배를 확대를 해야 된다. 아울러서 혹시 여러분이 오늘 2교시에 전지전능 교육을 제가 해드릴 텐데 아마 여기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임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잘랐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리는 내용을 참고를 하신다면 내가 지금까지 한 방법보다도 저 방법이 낫겠다 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지전능도 과거의 방법을 탈피해서 우리가 가야겠다 하는 거고, 또 한 가지 오늘 또 말씀드릴 텐데 양분관리. 지금까지 내가 비료를 어떻게 주었는데 뭐가 잘못됐고 앞으로는 어떻게 개선해야겠다라는 게 있다면 오늘 바꿔야 된다. 그렇게 바꾸지 않으면 품질 개선은 되지 않는다. 또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품종에서 나옵니다. 제가 잘 하는 비유로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메추리 알에서는 병아리가 안 나옵니다. 그렇죠? 달걀에서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품종 자체가 품질을 수반하지 않는 품종이라면 품종을 바꿔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품질은 품종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것도 거의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이 품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조기 생산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장마기가 오기 전에 생산을 해야 되고 장마기 때 생산하는 농산물은 시설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품질이 나올 수 없다. 그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재배하고 있던 거를 시류에 맞게 자꾸 바꿔가야 됩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 세 번째 저는 밭 자체를 지금 네 번째 바꾸고 있어요. 왜 그렇게 바꿨는가 하면 아마 여러분도 똑같은 과정이었을 텐데 처음에는 모르고 심었어요. 모르고 심었으니까 당연히 잘못 심었겠죠. 심는 방법도 잘못됐고 선택한 품종도 잘못됐고 식재하고 관리하는 것도 다 잘못된 거예요. 키우다 보니까 이제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 좀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바꿀 거 아닙니까? 근데 바꿨어요. 바꿨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풍수해가 있어요. 제가 볼라빈 때 시설하우스 싹 물리고 올해 제가 한 80%가 침수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어요. 침수하면 어떤 피해가 옵니까? 거의 나무를 베어내고 다시 식재를 해야 할 만큼의 피해예요. 그럼 또 바꿔야죠. 물론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재난이라든가 또는 어떤 잘못된 지나간 어떤 과거를 돌이켜 볼 때에 이제는 한번 태풍을 맞았다면 다음에 똑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도 보강을 해야 되고 입지선정도 그다음에 계획갱신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농산물의 품질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과일도 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품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으로 볼 때는 똑같은 과일인데 시장에 나가서 보면 돈을 조금 더 받는 게 있고 덜 받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는 유기농으로 재배했다. 나는 무농약 제품이다. 그리고 내 농산물은 신선 농산물이다.
라는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다른 농산물과의 차별성이 바로 품위입니다. 그래서 이 품위가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내가 같은 값 이하로 받아요. 그래서 남보다 좀 더 나은 가격을 받고 제대로 된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품위를 높여라. 농산물에 있어서 품위가 있다. 사람도 똑같은 일을 하지만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 월급 차이가 있잖아요. 이것이 위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똑같은 공무원이어도 3급 공무원이 있고 5급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농산물도 품위가 있다. 그래서 그 품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친환경을 한달지 또 여러분들이 수확 후 관리가 필요하다. 이건 이제 별도로 제가 또 이야기할 부분도 되지만 오늘 제가 일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물건에 대한 자부심, 내 물건에 대한 인정, 시장에서의 인정 이런 것들은 곧 품위를 만든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천에서 딸기 농사를 짓는다 하고 아니 여기 가까운 명품단지가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사천에서 녹차 농사를 짓는 거하고 보성 사람이 녹차 농사를 지으면 누가 더 돈을 더 잘 벌 것 같아요? 당연히 보성 사람이 더 잘 법니다. 참외 농사를 지으면 성주 가서 참외 농사를 짓는 게 훨씬 경쟁력이 유리해요. 그게 바로 명품과 인지도가 있는 농산물, 인지도가 없는 농산물, 지역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농산물, 지역 브랜드가 없는 농산물의 차이. 이건 뭘까? 바로 명품화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똑같아요. 라벨 떼고 보면 이름 빼고 보면은 똑같은 농산물이지만 값은 2배 이상 차이도 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농사를 지을 때 지금 당장 이게 다 생각해야 될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농사를 지면서 알고 가야 할 내용이 뭘까 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가 농사를 지면서 뭐가 중요할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가 중요할까? 첫 번째로 제가 우리 블루베리 농사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1. 품종, 그 다음에 2. 수세, 나무의 세력, 3. 관리, 4. 비료, 5. 유통입니다. 여기에는 없지만 자, 1. 품종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메추리 알에서는 절대 병아리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품종은 뭐냐면 돈이 될 수 있는 품종을 심어야 된다. 저는 강조합니다. 아마 다른 강사님들은 품종 얘기를 잘 안 해요. 이게 좀 민감하기 때문에 상업성하고 연계가 돼 있어서. 근데 뭐 나는 똑같이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내 생각을 말하는데 거침이 없죠. 그래서 저는 단연코 말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좋지 않다고 생각된 품종을 지금 심어가지고 돈이 된다? 굉장히 농사를 잘 짓지 않으면 힘든 겁니다. 그래서 품종은 첫 번째로 중요한 요건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에 돈이 안 되는 품종은 개량을 앞으로 해 가셔야 된다. 방법은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다음에 두 번째는 수세입니다. 나무가 왕성하게 잘 자라지 않고서는 좋은 농산물이 나올 턱이 없어요. 나무가 건강하지 않은데 좋은 맛있는 과일이 달릴 수 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나무를 왕성하게 잘 키울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다음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고, 세 번째는 뭐냐면 아무리 잘 자라고 왕성하게 성장력이 좋은 나무라도 관리를 통하지 않고서는
또 좋은 열매가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그 관리가 세 번째로 중요하다. 제가 네 번째로 비료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보다도 비료는 덜 중요하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이 비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자연에 있는 나무는 비료 안 해도 잘 자랍니다. 산에 있는 소나무에다가 비료 주는 경우 봤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키워줍니다. 하나님의 햇볕을 통해서 또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물 속에도 비료가 들어있고요. 땅에 있는 광물을 통해서도 지나가던 멧돼지가 오줌 싸고 똥 싸고 해가지고 그게 다 비료가 됩니다. 지렁이가 유기물을 분해해서도 비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있는 나무는 자연에서 얻어진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자랍니다. 근데 우리가 비료를 써야 하는 나무는 어떤 겁니까? 작물이라고 해요. 이를테면 그 중에서도 꼭 비료가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파리를 키워주는 거는요, 질소만 많이 줘도 돼요. 근데 열매를 따고자 하는 것만큼은 종합적 시비가 돼야 된다. 이건 정말 공부해야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남의 돈을 받고 시장에다 내다 팔겠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품화가 돼야 되고 고품질이 돼야 되고 품위가 비료 안 주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올해는 못 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무를 심어서 첫 번째 열매를 수확을 하게 되면 다 맛있어요. 어떤 품종도 첫 번째 열매는 다 좋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당도도 떨어지고 열매 크기도 적어지고 나무는 점점 쇠약해지고 우리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료를 주지 않고서는 지속적인 농사, 지속적인 생산량, 지속적인 수세 확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료인데 마지막 다섯 번째 교재에 없는 제가 유통을 말씀드려서 팔아먹는 거예요. 지금 사실 그 농가들을 이렇게 보면 농사는 다 비슷하게 짓는데요. 소득 차이는 2배 이상 나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그건 이제 팔아먹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나는 어쩌든지 간에 나는 공판장 아니면 팔 데도 없어. 나 공판장에다가만 팔 거야. 이러는 분하고 나는 없어서 못 팔지 나는 전량 택배로 팔아. 이런 분하고 소득 차이는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그 택배에 대해서도 기술하겠지만 팔아먹는 것까지가 중요하다. 뭐 6번째도 있고 7번째도 있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는데 뭐가 중요할까 우리가 되돌아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로 삼고 그 중에서 내가 어떤 부분이 지금까지 부족했을까 오늘 교육을 통해서 그걸 여러분들이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열매 농사를 짓는 거니까 알 크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빨리 익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맛있었으면 좋겠다. 생산량이 많았으면 좋겠다. 나무가 안 죽고 잘 컸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이야기하는 5가지 바람이에요. 우리 농부들 공통적인 소원이 이 5가지입니다. 빨리 나오고 알 크고 생산량 많고 맛있고 나무 안 죽고 그래야만이 돈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첫 번째 품종입니다. 뭐 그런 얘기죠. 첫 번째도 품종, 두 번째도 품종 그렇습니다. 이게 안 되면 다음은 안 돼요. 품종에 따라서 수세가 강한 거 있고 약한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품종이 약한 수세가 약한 거라면 안 되는 거예요. 수세 유지가. 그렇기 때문에 품종 중요하다. 이따 품종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두 번째는 수세고 세 번째는 관리. 아까하고 똑같죠? 품종에 있어서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 큰 거,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거. 이 두 가지가 같이 중요해요. 알만 커갖고는 돈이 안 돼요.
양이 나와야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대별되고, 다음에 수세에 있어서는 딱 다른 거 없어요. 땅에다가 땅에서 뿌리가 잘 자라면 나무는 저절로 잘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토양 환경을 아마 이 사천에 제가 와가지고 첫 번째 했던 강의가 금권 환경의 7가지 요건을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때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알고, 혹시 만약에 여러분들이 금권 환경에 대해서 내 좀 더 잘 알고 싶다 그러시면 이 강의가 끝나고 한국 블루베리 에다가 이 밴드가 있어요. 제가 운영하는 밴드인데 대한민국 넘버원 밴드죠. 지금 한 2,000명 정도의 실 농업인들만 다 입돼 있는 그 밴드에 들어오시면 이 금권 환경에 관한 자료 또는 그 교재, 오늘도 잠깐은 소개가 됩니다.를 찾아보실 수 있고 검색해 보실 수 있고 그럴 거예요. 제가 어디 가능하면 동영상도 있을 겁니다. 제가 금권 환경을 수원시에 가서 강의한 내용이 동영상 강의가 아직 살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강의를 들어보시면 된다. 그다음에 이제 적정 착박. 그래요. 아무리 나무가 힘이 좋아도 기준 이상, 적정량 이상의 많은 열매를 달면 결국 좋은 열매를 끝까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수세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하는 거고, 세 번째로 관리는 뭘 관리를 해야 되느냐? 전지전정 잘해주고요. 적정한 시비, 비료 관리 잘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 전정과 비료, 자르고 넣어주고, 이 두 가지를 관리가 제일 중요한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무가 잘 자랄 수 있게 해주려면 뭘 신경 써야 되느냐? 이러한 의문점에서 우리가 분류를 해서 본다면 첫 번째는 우리가 금권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토양의 환경이 만들어져야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일단 금권을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무가 잘 자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커야 된다. 원하는 꽃눈과 원하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렇다면 전지전정을 잘 해서 잘 자라나는 그 힘을 돈을 만들 수 있는 열매로 만들어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러기 위해서 뭐가 또 필요해요? 양분 관리도 잘해야 된다. 그리고 시설도 뒷받침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기껏 잘 만들고 잘 농사 지어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그런 환경에서는 좋은 농산물로서 돈 만드는 데 애로가 많다. 말 안 해도 아시겠지만,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결과 중에서 금권 환경이라는 이야기하고 뿌리가 잘 자라야 나무가 잘 자라고 좋은 농산물이 나오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뿌리가 잘 자라려면 어떤 토양이라야 할까? 여기에 이 블루베리 농사의 방점이 찍힙니다. 다른 농사와 블루베리 농사가 다른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딱 이 7가지 중요한 내용만 알면 큰 어려움이 없다. 그건 제가 말씀드려요. 제일 중요한 것은 무조건 물 잘 빠져야 된다. 이 과수는 기본이에요. 블루베리뿐만 아니야. 물 안 빠지는 데서 농사 될 수 있는 거는 벼농사하고 미나리 뭐 이런 종류지. 나머지 밭에 심어지고 산에 심겨질 수 있는 나무라고 한다면 물 잘 빠져요. 그 중에서도 그 나무 중에서도 더 물이 잘 빠져야 되는 것은 과수고요. 과수목 중에서도 더 물이 잘 빠져야 되는 건 청근성 과수이고 블루베리예요. 물이 안 빠지면 공기가 안 들어가요. 그럼 공기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공기 속에 제일 많은 게 뭡니까?
질소 75% 정도. 그 다음 많은 게 뭡니까? 산소예요. 그래서 식물은 뿌리로부터 산소를 흡수합니다. 잎으로부터서는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죠. 그래서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하면 공기, 산소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뿌리가 썩어요. 유기물도 혐기가 돼가지고 나쁜 미생물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블루베리는 산소를 좋아하기 때문에 공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뻗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또 많은 복토를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뿌리가 숨이 막혀 죽어요. 물이 잘 빠져야 돼요. 배수성이 얼마나 잘 돼야 되느냐면 화분 위에다가 수도꼭지를 틀어놨을 때 고이지 않고 바닥으로 축축축축 계속 빠져야 돼요. 절대 위로 물이 번지거나 고일 정도의 화분이라면 화분마저도 배수성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시간 뒤에 손으로 흙을 파가지고 꽉 쥐었을 때 손가락 사이에 물이 살짝 베이는 정도면 합격이에요. 근데 꽉 흙을 쥐었는데 뿌리 주변에 흙을 꽉 쥐었는데 손가락 사이에 물이 주르르 팔뚝을 타고 흘러내리면 배수 불량이고 과습인 거예요. 그러면 나무는 잘 못 자란다 이거예요. 아마 여러분 포장의 대부분이 다 실제로 조사해보면 다 배수 불량이에요. 어떻게 개선을 해야죠. 이따가. 그래서 이 물이 잘 빠져야만이 적정 수분 유지가 됩니다. 물이 안 빠지면 항상 과습해요. 그죠? 그 물이 잘 빠지면 가뭄이 오기가 쉬워요. 지나치게 잘 빠지면. 그리고 한여름에 온도가 높으면. 그래서 적정 수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조건이 또 뭡니까? 거기에 유기물을 많이 써야 돼요. 유기물을 많이 넣어주면 물은 잘 빠지면서도 적정한 수분을 잘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고요. 적정한 수분이 잘 오래도록 유지를 하게 되면 그 물 속에 들어있는 게 뭡니까? 양분. 대표적으로 질소 N 그랬는데 양분이 적정하게 남아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블루베리는 잘 자라는데 그 양분의 농도가 낮아야 돼요. 적정해야 돼. 양분의 농도가 높으면 블루베리가 원활하게 지가 100% 효율성 있는 흡수를 못해요. 그래서 양분의 농도도 적당해야 된다. 토양 속에 비료를 한 번에 많이 줘도 안 되고 적게 줘도 안 되고 그런 얘기죠. 적당이라는 게 뭐 그런 거죠. 그 적당히는 이따 설명해 드려요. 그 다음에 산도 역시도 블루베리가 원하는 거. 블루베리는 강산성 토양에서 그러니까 식물 강산성 약산성이라고도 하고 강산성이라고 하는데 상대적으로는 강산성, 절대적으로는 약산성의 토양 pH로 따졌을 때 4.5에서 5.5 정도 되는 그런 산도를 가진 토양에서 비료 흡수도 잘 되고 또 수분이 적당한 환경에서 양수분 흡수도 원활하고 배수가 잘 되는 환경에서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토양 환경을 만들어줘야만이 안정적인 농사를 할 수 있다 하는 거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배수는 뭐 절대적인 거예요. 그거 안 되면 다 끊어지는 거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뭡니까? 배수 다음으로 중요한 거 산도가 맞아야 된다. 산도가 맞지 않으면 양분이 있어도 골고루 균형 있게 섭취를 할 수가 없고 산도가 맞지 않으면 자기 성장이 원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산도에 대해서 또 비유를 하는 게 있어요. 우리 몸속에 흐르고 있는 피의 산도, 내 몸에 흐르는 피의 산도는 얼마일까요? 엄마가 아기한테 젖을 준다고 봤을 때 엄마가 아기한테 주는 이 모유의 산도는 얼마일까요?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 없죠? 네. 딱 중성이에요. 7.0. 근데 이게 만약에 한 1.0이 틀어져 가지고 pH가 한 6.0으로 떨어졌어요. 내 몸의 피의 산도라든가 모유의 산도가 만약에 6.0이 됐다.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 죽은 목숨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본이에요. 생명을 유지하는 기본이라고. 식물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적정 산도라고 하는 거는 생명을 유지하는 기초적인 지표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너지면은 다른 모든 것에 영향을 다 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pH 즉 산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비트모스를 쓴다, 뭐 여러 가지 뭐 황을 뿌리면서 농사를 짓는다. 다른 일반적인 작물은 다 석회 뿌리면서 농사 짓지만 블루베리만큼은 황을 뿌려요. 물론 토란이라든가 뭐 호황작물이라고 그래요. 황을 좋아하는 작물, 주로 뿌리 작물, 마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호황작물이라 해서 황을 뿌리는 경우도 있어요. pH가 6.5 이상 올라갔을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pH가 식물로 따졌을 때 중성이라면 화학적으로 중성은 7.0이지만 식물에 따라서 중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6.0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그 아래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약산성 이러는데 이 아래로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황 말고 황이 박테리아 분해하면 황산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황과 황산 인위적으로 쓰는 황산과 박테리아가 분해해서 나오는 황산 화학적으로는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황과 또 무수황산 인위적인 그 황산을 이용해서 토양의 산도를 낮춰주고 블루베리가 잘 자랄 수 있는 산도를 조정할 수 있다. 또 우리가 비료를 통해서도 화학적으로 이왕이면 산성 비료를 쓴다거나 또 생리적 산성 비료라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비료를 줬을 때 화학적 산성 비료는 그냥 비료 자체가 산성인 거예요. 비료 자체가. 근데 생리적 산성 비료는 대표적으로 염화가리 같은 경우가 뿌릴 때는 중성이에요. 뿌릴 때는 중성인데 작물이 흡수하고 나면 산성으로 되는 게 있어요. 인산칼슘도 역시 생리적 산성 비료였죠. 주로 잘 쓰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러한 비료를 통해서 염화가리도 뭐 블루베리에다가는 쓰지 않습니다. 황산가리를 써야죠. 이왕이면 화학적이면서도 생리적 산성 비료는 더 좋겠죠.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토양의 산도를 적정치로 맞춰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쓰고 있는 농업용수 대부분 다 블루베리가 요구하는 산성도에서 약 알칼리 쪽으로 올라와 있어요. 제법은 6.0 나옵니다.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농업용수를 쓰게 되면 우리 토양 산도는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매년 토양검사를 센터에 의뢰를 해서 적정치를 확인을 하고 뭐 센터 안 가도 요즘에는 간이 측정기라든가 pH 페퍼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그러잖아요. 옛날 우리 학교에 배울 때 그런 걸로 집에서 간이 테스트 해갖고 얼마든지 산도를 체크할 수 있어요. 뭐 EM 유용 미생물을 써준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산도에 따른 관리도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배수. 그 다음으로는 산도 유지. 이거 중요해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또 신경 써야 될 게 바로 토양 속에 적정한 비료의 농도를 유지시켜주는 거. 이게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지구상에 있는 식물 중에 그거는 내가 거기까지는 잘 몰라도 적어도 내가 본 식물 중에 새로 나오는 싹이 새로 나오는 신초가 새로 이렇게 블루베리 새 줄기가 올라올 때 한낮에는 이렇게 고개를 숙이죠. 여러분 연할 때 지금은 뭐 반드시 서 있죠. 이렇게 고개를 숙이죠. 아침 되면 딱 서 있어요. 이게 블루베리입니다.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한낮에 고개 숙인다 해서 물 부족한 거 아닙니다. 왜? 여기서 증발되는 양을 뿌리에서 흡수를 못 해줘요. 채워주지를 못해. 그러니까 시드는 거예요. 밤새 뿌리가 펌핑을 해가지고 올려줘야 겨우 고개를 들고 있어요. 또 한낮에 더위가 오면 다시 또 시드릅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물을 계속 퍼주면 이건 과습으로 죽어요. 그래서 이것은 블루베리의 특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 흡수를 잘 못하기 때문에 비료의 농도가 높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마라톤을 뛰고 났을 때 물을 먹습니다. 나도 물 먹어야 돼. 마라톤 뛴 거 못지 않거든요. 이게 말하는 게. 그래서 마라톤을 뛰는 선수가 물을 먹는데 2% 부족할 때 먹습니다. 거기다 소금물을 안 먹습니다. 그죠? 맹물도 안 먹어요. 이유가 뭘까요? 내 몸이 가장 흡수를 잘할 수 있는 농도가 바로 우리 스포츠 음료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이온 음료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도 그렇게 가려서 먹습니다. 식물은 마찬 말할 것도 없어요. 식물은 물로 사니까 물을 통해서 양분을 흡수하고 물을 통해서 신진대사가 이루어지고 성장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농도를 맞춰주는데 일반 식물이 예를 들어서 저 위에 있는 수치가 0.75라고 돼 있는데 일반 식물은 1.2, 1.5, 2.0 이렇게 올라갑니다. 수치가. 흡수력이 좋아요. 블루베리는 빨아들이는 수분 장력이 낮기 때문에 뿌리에 빨아들이는 수분을 빨아들이는 힘이 낮기 때문에 농도가 높으면 수분 흡수가 더 떨어져요. 오히려. 그래서 토양 속의 비료 농도를 낮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그런데 우리 마음은 비료를 많이 주고 싶어요. 잘 크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도는 낮은데 많이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농도를 맞춰서 자주 줘야 돼요. 항상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눠서 줘야 돼요. 부족하지 않아야 돼요. 이런 거예요. 적정 수분이라야 돼요. 과습하면 오히려 못 먹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비료를 관리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예요. 낮은 농도로 해야 된다. 적정한 수분 유지를 지속시켜 줘야 된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뭐 오전에 물 줘야 되고요. 적게 자주로 줘야 되고 과습에만 안 되고 비가림하면 좋고 이게 다 똑같이 연계된 문제예요. 자, 적절한 습도가 왜 필요할까? 배수가 되지 않으면 적절한 습도는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항상 과습이죠. 그 다음에 유기물을 통해서 적절한 습도를 붙잡아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토양 속에 유기물이 많아야 된다. 뭐 우리는 뭐 거의 다 100% 유기물에다가 키우는데 그렇다면 이 유기물에 거칠기, 입도가 있어야 돼요. 유기물이 썩으면은 이게 진흙처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적절한 거칠기, 물을 주었을 때 축축 빠져나올 수 있는 거칠은 유기물의 함량이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 유기물을 통해서 우리가 그 적정 습도를 맞출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유기물의 산도를 통해서 유기물이 가지고 있는 그 보비력이라고 또 유기물이 가지고 있는 화학적 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산도를 적정 산도를 맞춰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또 우리가 피트모스 또 선호하지 않아요. 지나치게 선호해서 산도 유지를 할 수 있다. 또 미생물 역시도 적정한 습도 하에서 적정한 산도 하에서 적정한 비료 농도 하에서 블루베리의 유용한 미생물은 자연으로 공생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다른 요건이 따르면 미생물은 자연으로 따라오는 부차적인 문제예요. 근데 강조한 이유가 뭡니까? 블루베리에 있어서 미생물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역시도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그러나 알고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 환경 유지를 하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낮은 비료의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적정한 습도가 있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죠. 정해진 용기, 정해진 크기 속에 물이 많으면 농도는 엷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물 수분 함량이 떨어지면 농도는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적정 습도는 적정한 비료의 농도라는 말하고 거의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리고 적정한 습도가 유지가 될 때 적정한 양분의 밸런스도 같이 유지가 됩니다. 이 습도 유지가 안 되면 양분을 흡수할 수가 없어요. 마른 땅에서 어떻게 식물이 양분을 가져갑니까? 그래서 적정 습도는 아주 중요하다. 제가 금권 환경 7가지 중에서 방금 2가지를 특별히 끄집어내서 강조드렸던 거예요. 산도하고 비료의 농도. 여러분들이 다른 뭐 유기물 함량이라든가 무슨 뭐 미생물이라든가 무슨 유기물 피복 또 다른 뭐 배수 이런 적정 습도 이런 문제도 아울러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산도하고 비료의 농도를 통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토양의 근권 환경을 살펴볼 수 있다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잘 자라게 토양 조성이 되었다 하면 그러면 이제 거기다 뭘 심어야 되느냐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심었던 품종들은 대부분 아마 북부종이었어요. 저희들은 그랬어요. 근데 지금 시작하신 분들은 거의 남부종을 심습니다. 여기 사천시는 남부중에서도 남부종이라고 봐야죠. 눈이 그렇게 많이 안 오는데 춥지 않은 데니까. 그래서 남쪽에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우리 한반도에서 남반구에 우리 이 남부 지역은 한반도에 있어서 남부 지역은 남부종이 적지 적품종. 즉 말하자면 사천시에서는 남부종이 적정한 품종의 선택이다. 분류 중에서 북부종도 심을 수는 있어요. 남부종과 북부종은 무슨 차이예요? 북부종은 추위에 강하고 남부종은 더위에 강합니다. 그럼 요즘 추위 올해는 좀 추웠어요. 그런데 내년 봄에 여러분들 반드시 냉해 피해 다 신고하세요. 이거 우리 공무원들이 안 봐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냉해 피해가 뭔지를 잘 모릅니다. 일단 신고하고 보세요. 나도 무조건 신고했더만 36만 원인가 냉해 피해 뭐 영양제 값이라도 좀 주더라고. 어쨌든 일단 신고를 하시고 여러분도 냉해 피해가 실제로 뭔지 잘 모르죠. 그냥 무조건 일단 신청하고 가요.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해요. 근데 블루베리는 예를 들어서 복숭아라든가 사과라든가 이런 꽃들은요 해를 보고 이렇게 꽃이 핍니다. 그래서 서리가 내리면은 직접적으로 타격 냉해 피해가 굉장히 심해요. 상대적으로 블루베리 꽃은 땅을 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피해가 좀 적습니다. 그런데 피해는 똑같이 와요. 그러니까 일단 신고를 하고 그리고 뭐 아무튼 그래요. 자, 남부종을 심어야 된다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대체적인 추세가 북부종에서 남부종으로 옮겨가고 있고요. 지금 식재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남부종식.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어떤 게 나한테 효자일지 몰라가지고 또 뭐 수분수 심어야 한다고 하니까 묘목장사가 또 이거 싸게 준다고 하니까 또 옆집에서 이게 신품종이라고 하니까 전부 농장에 가보면 백화점이에요. 전부 전시해놓고 이래가지고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돈 되고 잘 자라고 열매 좋은 걸로 해가지고 몇 가지 품종으로 단순화를 시켜야 된다. 그리고 가능하면 있잖아요. 품종별로 수확을 하고 품종별로 팔 수 있다면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품위와 품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품종을 확대하려고 하지 말자. 이미 검증된 품종을 심자. 그다음에 중간생보다는 조생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무조건 빨리 나와야 된다. 왜? 장마 때문에. 나는 시설이니까요. 시설에서 나오더라도 같은 시설이라도 더 먼저 나와야 돼요. 그럼 넌 또 기름때 해가지고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기름 떼 가지고 열매 만들면 외국 농산물하고 수입 블루베리하고 싸워요. 요즘 경쟁력이 없습니다. 뭐 유레카인가 뭐 말도 안 되는 품종, 그 절대 그런 거 관심 갖지도 마세요. 실제로 재배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걸 들었어요. 저 유레카 저거 심을 바에는 애플망고 심는 것이 훨씬 돈이 더 된다고. 뭐 사실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영상 15도를 겨울 내내 유지하려면 그만한 시설과 그만한 기름값 투하가 있어야 되고 그만한 설비 투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요즘 시장에 나가면은 뭐 엊그저께 올해 처음 나간 블루 지금 나와 있어요, 우리 국내산. 근데 처음 올해 출시될 때 15만 원 한다고 누가 이렇게 올렸어요. 15만 원을 하면 뭐합니까? 요만큼밖에 안 나오는데 돈 안 돼요 그거. 농산물은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득이 중요한 거지. 15만 원 하면 뭐예요? 몇 킬로나 따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따내서 그 투자하고 시설한 거 감가상각 빼고 임금비 이런 거 다 빼고 어떤 게 더 돈이 될까? 나는 여러분들한테 무거운 수준에서만 접근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수입 블루베리하고 15만 원짜리하고 15,000원짜리하고 같이 시장에 있어요. 근본적으로 다릅니까? 먹었을 때 우리 몸이 느끼는 게 15만 원짜리는 15만 원짜리로 해서 몸에 더 유익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는 물론 이제 돈 가격 안 보고 사 먹는 소비자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소비량이 많지 않고 생산량이 많지 않아서 경제성으로는 안 맞는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꼭 해야 할 사정이 있다면 모르지만, 해야 할 준비가 돼 있다면 모르지만, 지금 내가 1월 달에 블루베리를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내가 봤을 때 가성비가 없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무조건 노지라면 조셉으로, 시설도 좀 더 빨리 생산하는 쪽으로 우리가 옮겨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1품종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품종의 선택이 중요한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북부 품종은 소개를 안 할 겁니다. 남부 품종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자면, 여기 소개되지 않은 품종도 좋은 품종 많아요. 그리고 여기 소개된 품종이라 하더라도 내가 꼭 권하지는 않지만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 파는 방법과 자기한테 맞는 호불호, 품종에 대한 호불호가 엇갈리기 때문에 딱히 이게 좋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데, 대체적으로 무난한 것은 1번으로 제가 찾아주는 것은 이 뉴 하노버라는 품종입니다. 장점은 알도 크고요, 가지도 적당하고요. 만약에 뉴 하노버, 이 진짜로 이 뉴 하노버 가지입니다. 이제 물론 신청만 잘라왔지만 가지 발생이 단순해요. 손을 많이 안 탑니다. 그리고 결과지도 굉장히 굵어요. 세력이 좋아요. 꽃도 많이 안 핍니다. 근데 이 단점이 있어요. 좀 늦게 나와요. 아니 10가지가 다 좋은 품종이 있으면 그거 하나만 키우지 뭐하려 많은 품종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자신한테 맞는 품종을 좀 찾아야 된다. 다른 품종들은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장가지 형태로 점점 나무의 세력이 약화되잖아요. 근데 하노버는 나름 단점보다는 그래도 장점이 많은 품종이다. 그래서 소개드리는 거고, 과거에는 제가 하노버보다도 메도우락을 더 먼저 소개를 드렸어요. 저건 나무 수영이 좋아요. 그리고 알도 하노버처럼 둥글납작하고 분도 좋고, 맛은 뭐 좋다는 사람 나쁘다는 사람 호불호가 엇갈리니까. 그러나 특히 나쁘다가는 단점은 없어요. 근데요, 저게 딱 작년부터서 맹점이 뭔가 하면 냉이 약합니다. 그래서 노지에 심는 거는 제가 권하지 않아요. 최소한 비가림 정도는 해야 된다. 메도우라. 그리고 근데 이제 사천은 좀 따뜻한 지역이니까 그 점을 감안해서 여러분이 선택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남부종 중에서 제일 빨리 나온 게 뭘까? 저는 지금도 이 스프링 아이는 돈이 되는 품종이에요. 로컬푸드에다가 파는데 저게 지금 5월 말이면 수확이 되거든요. 알도 굵고요. 다른 어떤 품종보다도 척과는 굵어요. 그다음에 수확량도 많습니다. 맛도 좋아요. 다만 수확량이 많은 품종은 공통점이 뭐냐면 처음엔 맛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 늦게 이제 마지막에 수확한 것들은 나무도 힘이 떨어지니까 양분이 떨어지니까 맛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감수해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스프링 아이는 여러분이 적정 착과를 시켜주고 적정한 전정을 통해서 관리를 해주고 바로 소비자한테 직거래하거나 직판하거나 로컬푸드 같이 현지 판매를 할 때는 아주 유리한 품종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려요. 다만 껍데기가 얇아서 저는 뭐 서울에 공판장까지 보내서도 별 문제가 없었어요. 사실 나오고 알도 훨씬 더 평균적으로 굵어지니까 맛도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가 없었는데 공판장 출하에는 부적합하다 이런 의견들이 다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제가 예전에 이 스타라는 품종 인기 투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단연 1등입니다. 저 인정합니다. 지금도 스타보다도 더 맛있는 품종의 과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저도 없다고 그래요. 근데 스타를 지금 심으면 어쩔까요? 그럼 심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유가 뭐냐면 저게 열매는 1등이고 맛은 1등인데요. 열매는 1등이다. 이건 제가 인정 안 하고 맛은 1등인데요. 갈수록 세력이 확 떨어집니다. 생산량도 떨어지고 이런 스타일의 가지 형태로 변해버립니다. 그럼 가지를 많이 자르면 어쩌느냐? 나무가 점점 줄어듭니다. 수세가 약해요. 스타는. 그 다음에 두 번째 결정적으로 스타는 시설 내에서 재배가 안 됩니다. 곰팡이 약해요. 꽃이 잘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단점이 굉장히 많아요. 이 수세도 약하고 시설 재배도 어렵고 다음에 열매가 동글동글 해가지고 분도 약하고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맛은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소비자는 선호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판매하고 어렸을 때 3년차, 4년차 때에는 이 녀석 열매 따라갈 품종은 거의 없다시피 대과이고 5년차, 6년차 되고 7년차 되면 이걸 대과라고 이야기할 사람 지금은 선호도가 떨어진다. 그러나 단점과 단점이 극명하다. 대한민국에 제일 많이 심어진 품종 현재 스코어 스타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점점 식재 면적이 줄어들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다음에 이제 수지, 이 수지 블루는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수지하고 뉴아로버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옵니다. 장점도 거의 비슷하고요. 단점도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제가 수지를 맨 나중에 설명드린 이유는 뭐냐면 일단 여기 묘목값이 비싸요. 그래가지고 함부로 이렇게 식재해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면적 확대는 좀 어려울 걸로 보고 뭐 노열티를 주고 이제 그 판매 하는 데서 사서 심는다 하더라도 수지의 단점이 뭐냐 하면 특별히 좋은 게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생산량이 특별히 많거나 맛이 특별히 좋거나 특별히 스프링 아이처럼 빨리 나온다거나 그런 게 없어요. 매력이 없어요. 근데도 매력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이유는 뭘까 하고 내가 봤더니 특별히 단점이 없다는 것이요. 그게 매력이에요. 그래서 수지는요. 그럼 뭐가 나쁘냐라고 물어봤을 때 딱히 단점이 없어요. 그래서 단점이라고 한다면 한오버하고 비슷하게 생산량이 좀 생산 시기가 좀 늦다. 그 다음에 생산량 확대가 좀 잘 안 된다. 저게 이제 반개장형이거든요. 수세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 어렸을 때부터 수확해버리면은 5년, 6년 차 되더라도
한 2kg, 3kg 대에서 대부분은 다 멈춥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지가 이렇게 적여지면서부터 딱 생산량이 고정은 되는데 열매는요 크기는 만족합니다. 열매 크기는 만족한데 시기가 좀 늦어지면서 분도 그런 대로 매도라고 어깨를 견줄만 해요. 그러나 수지가 딱히 내세울 만한 매력, 그냥 무난하다. 이게 장점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품종에 대한 것은 제 주관을 말씀드렸고 또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호불호가 있을 거예요. 내가 뉘아노버를 일찍 얘기했지만 저거 못 쓰겠다고 판매를 한다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꼭 따면 꼭지가 찢어진대. 근데 나는 그런 일이 없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재배상으로 우리가 재배할 때의 어떤 그 관리 차원에서도 호불호가 좀 엇갈린다. 그래서 나한테 맞는 품종은 찾아봐야죠. 그러나 너무 많은 품종을 가지고 실험 연구 재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품종이 있잖아요. 최근에 제가 자주 논란되는 게 뭐냐면 신틸라에 대해서 또 이 호불호가 굉장히 엇갈립니다.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신틸라는요 노지에 심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1등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심어야 하는 품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신틸라는 공판장 도매 시장에다가 낼 사람이 우선적으로 생각해 봐야 하는 거고 신틸라는 다른 품종과 혼식하면 생산성이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신틸라는 수정이 잘 안 되니까 반드시 수정벌을 넣어줘야 된다. 뭐 이런 어떤 기술적인 고려가 굉장히 많아요. 시설까지. 그래서 그런 뒷받침이 안 되고 확실하게 내가 자신이 안 된다면 이 신틸라는 이름만 보고 덤벼들어서 식재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품종이다. 물론 지금 유통시장 공판장에 가가지고 중도메인한테 푹 찔르면서 당신 품종 이름 알고 있는 거 대봐. 그러면 제일 먼저 튀어나온 것이 신틸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상인들은 가장 선호하는 건데 제가 권하지 않는 이유는 뭐겠어요? 딱 한 가지. 저의 기준은 농부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난 딱 그거 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어떤 게 돈이 될 것인가. 중요한 게 뭡니까? 생산량입니다. 생산량. 아무리 열매가 좋고 1등이면 뭐합니까? 내한테 돈 벌어주는 게 최고지. 그러나 생산량이 많다고 해서 꼭 돈 벌어준 것도 또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품종, 그다음에 생산량, 내가 키울 수 있는 그 기술 수준, 재배 환경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선택해야 된다. 아울러서 최근에 그 미국 내에서 신품종이 주로 미국에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 내에서 요즘 나오는 신품종도 아니에요. 해년마다 신품종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러나 제가 경험해보지 않은 걸 이야기를 드릴 수 없으니까 제가 경험했던 세대의 신품종, 최근에 지금 재배가 좀 확대되고 있는 품종에 대해서 미국 내 반응을 본다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특이적으로 신틸라는 미국에서도 감소세를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잠깐 소개를 한 거니까 교재를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가 지금 칼라로 되어 있나요? 흑백으로 되어 있나요? 흑백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 동영상 내에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과 까만색으로 표시된 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빨간색 표시는요 미국 자료가 아니고요 저 최고의 자료입니다. 제가 재배를 하면서 추산한 자료예요. 정확하게 뭐 과학적으로 막 계량한 자료는 아니고. 그래서 생산량을 참고를 해서 여러분이 품종 선택하는데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국내에서 재배되는 품종의 생산량은 대충 이 정도 수준이다라는 소개를 드린 겁니다. 자, 좋은 열매를, 그 밖에도 좋은 열매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어떤
어떤 관리를 해줘야 되는가. 지금부터서는 전지전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다음 시간에 이 전지전정은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실전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만 제가 말씀드리고 지나갈 거예요. 이따가 좀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좋은 꽃눈. 그럼 어떤 게 좋은 꽃눈이냐 하는 것은 이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이따가 또 나오니까 그걸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좋은 꽃눈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관리가 따라갈 것인가 하는 내용을 살펴봐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만들어진 꽃눈을 어떻게 우리가 적절하게 속아내서 선택해서 우리가 열매로 가져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같이 고민해야 된다. 아울러서 그렇다면 이렇게 전지전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방법론, 그 다음에 나무의 어떤 힘을 적정하게 분배하고 또 지속적으로 생산량을 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떤 손질이 가장 적정할까라는 그런 고민. 그 다음에 이제 농비료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그 적정한 비료의 농도가 토양 속에 있어야만이 많이 잘 흡수할 수 있고, 많이 흡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건강한 생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딱 찍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라고 여러분이 물으신다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비를 통한 적정 농도의 공급,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건 뭐냐면, 요즘에는 이제 옛날에는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는 비료 뿌려가지고 하느님이 비 내려주면 지가 알아서 땅속에서 알아서 가져가가지고 농사됐어요. 고추 밑거름해서 고추 모종 심고 나중에 방아딸이 뜯어지고 나서 첫 번째 꽃이 수정돼갖고 첫 번째 고추가 이렇게 보일 때쯤 돼서 추비 한 번 하면 고추 농사는 끝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비료를 밑거름 해주고 웃거름 해주고, 이제 벼농사 같으면 생육기간이 또 기니까 이삭거름 해주고 이랬잖아요. 요즘 농사는 이렇게 합니다. 밑거름은 아예 안 합니다. 왜? 비료는 부족하면 얼마든지 넣을 수 있어요. 물을 수시로 공급하는 시스템을 갖추었기 때문에 물과 함께 비료는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어요. 다음에 두 번째, 밑거름을 안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일반적으로 원예에서 있어서 큰 나무, 사과나 배 이런 큰 나무 과수 얘기가 아니니까 원예 농사일 경우에 저는 블루베리도 원예 작물로 봅니다. 실제로 원예 작물로 봐야 돼요. 채소는 아니지만 과수 중에서는 그래도 원예 작물에 가깝다. 그렇다면 저거는 이제 물을 우리는 자주로 줘야 되잖아요. 물 잘 빠지는 환경에서 하니까 거기에다가 비료를 조금씩 적정 농도로 타가지고 자주로 적게 나눠서 줄 수 있으면 그 밑거름이라는 구성 자체는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양수분의 공급 방법은 관비 재배, 양액 재배의 방식이다. 이게 이제 최첨단 농업이라고 해도 맞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과부족을 없앨 수가 있어요. 부족하면 그때그때 넣을 수 있고, 또 넘칠 것 같으면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하고, 이런 어떤 장점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토양에다 일괄 밑거름 시비를 하거나 고형 비료를 하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는 나무를 우리가 원하는 성장률,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것이 좀 어려울 수 있다. 제가 그런 설명을 드렸더니 대부분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 말씀드리면,
물 줄 때마다 적정 농도로 비료를 타가지고 주어라 그랬더만은 그럼 농도를 얼마큼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물 1톤에 비료 1kg라고 했어요. 그러면 1000배액이잖아요. 그 정도의 농도라면 연면 시비 잎에다 뿌려도 잎이 장애를 받지 않을 정도의 아주 엷은 농도의 비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블루베리는 물을 많이 쓰다 보니까 뭐 어떤 농가는 하루에 5톤을 준다, 어떤 농가는 하루에 10톤을 준다. 면적에 따라서 그렇게 물량을 많이 쓰잖아요. 배수 잘 되게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비료값이 너무 많이 든다. 그렇게 해가지고 비료값 감당을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찾은 게 뭐냐면 그러면 비료를 사서 쓰지 말고 만들어 쓰십시오.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방법을 가르쳐주라고 해서 제가 이 관수복비를 만들어 쓰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이거는 블루베리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짓고 있는 농사 모두에 다 해당이 됩니다. 벼농사 빼고 물속에서 짓는 농사 빼고 고추 농사를 짓든 상추 농사를 짓든 배추 농사를 하든지 거의 모든 작물에 물에다 타서 쓰는 비료를 만들어 쓰란다. 이렇게 만들어 쓰시면 된다. 이게 바로 균형 시비, 복합 시비, 관수 복비를 만드는 방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자 만드는 방법 간략하게 교재에 있으니까 제가 소개드리면 우리가 질소는 우리 블루베리 농사지면서 보통 유한을 사용하죠. 황산화물을. 그러니까 63.4kg를 타면요. 이게 한 포가 20kg니까 60kg면 유한이 3포. 1인산 칼륨은 25kg 포장해요. 한 포. 항산 칼륨도 10kg 포장이니까 한 포. 1kg 좀 많아도 되고 좀 적어도 돼요. 그 이제 식물이 토양이 배지가 알아서 해줍니다. 그러니까 조금 많고 적고는 따지지 말고 3포, 한 포, 한 포. 만약에 이런 구성으로 여러분이 조성을 해주면 보통 여러분들이 사서 쓰는 12-12-12의 관수복비를 10kg짜리 여러분 얼마 주고 사서 쓰시냐면 최소 6만 원 주고 사서 쓰세요. 우리 블루베리 전용 복비 해가지고 포장 이쁘고 그림 이쁘게 하고 나오는 것들을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들. 여러분이 만약에 만들어 쓰신다면 경제 1kg당 977원이니까 이거 뭐 반올림해서 1,000원 잡고 3분의 1 가격이고 5분의 1 가격이에요. 그럼 비료가 걱정 안 합니다. 내가 걱정한 양의 3분의 1, 5분의 1로 비료값이 떨어진다면 제가 권하는 방식으로 비료를 만들어서 써보시라 하는 겁니다. 돈 얼마 안 들어요. 그러면 물 줄 때마다 비료 줘도 비료값 얼마 안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쓰는 비료가 시중에 나오는 비료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없어요. 별로. 혹시 있다면 이게 1인산 칼륨이 중국산도 있고 뭐 야라에서 나오는 네덜란드, 유럽 있다는데 비료가 좋고 나쁘고 하지 않아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정제에 의한 순도 차이예요. 얼마만큼 더 정제를 통해서 더 순도가 더 높냐는데 일반적으로 비료는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비료법에 의해서 인산의 함량은 얼마 52%야 하고 칼륨의 함량은 34%에라 이게 인산 칼륨이에요. 이걸 벗어나서 만들어지기도 어려울 뿐더러 만들어지면 1인산 칼륨 규격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산이 됐든 유럽산이 됐든 성분 함량은 똑같아. 다만 그게 이제 흡수되는 정제에 의해서 흡수되는 양의 효율은 조금 차이 날 수는 있는데 농부가 거기까지 따지기에는 연구소가 아니면 그까지 따져가지고 비료를 쓸란다. 뭐 그런 정도라면 그냥 사서 쓰세요. 비싼 거. 근데 우리가 그런 정도의 그 농사는 신경 쓸 농사는 아니잖아요. 우리 과수가.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조합해서 쓰신다면 실제적으로 성분량으로 봤을 때 12.3 대 13 대
13에 비료를 만들어 쓰시는 방법이 된다 하는 안내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물에다가 비료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물 줄 때마다 물 1톤에 비료 1kg씩 섞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주되 언제까지 그렇게 비료를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설명하죠. 잎이 우리 사람도 한 20살 넘어야지 직장을 얻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부모님 옷 사드리고 그러잖아요. 나뭇잎도 마찬가지로 막 생겨나가지고 바로 광합성하고 양분 만들고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면 나뭇잎이 생겨가지고 일정 기간이 지나야 되니까 3월 말은 최소한 지나고 4월 10일쯤 이 사천 같으면 4월은 돼야 그때부터서 비료가 필요로 하는 시기가 옵니다. 그럼 4월부터 5월, 6월, 7월, 8월, 9월 노지 같으면 토양에 식재된 것 같으면 9월 중순까지는 물 1톤에 비료 1kg. 그러니까 탱크가 5톤이면 5kg씩 꼬박꼬박 넣어주면 되고요. 10톤짜리 탱크면 10kg씩 꼬박꼬박 넣어주면 돼요. 단지 비료 넣고 수위 내려가면 물 다시 공급되면 농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물탱크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공급 모터 스위치를 꺼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 물을 다 쓴 다음에 통이 비면 다시 샘물을 채우고 거기에다가 비료를 넣고 그리고 또 물을 주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거나 아니면 물탱크에 조그마한 옆에다가 농약 따라 고무 따라 이렇게 500리터짜리 놔두고 물과 비료가 흡수돼서 나가게끔 하는 장치라면 이 5톤의 물이 나갈 때 그 펌프의 그 용량 계산해 보면 나옵니다. 물이 나갈 때 이 500리터에 탄 내가 5kg의 비료를 500리터에 탄 이 물이 다 빨려가게끔 밸브 조절을 해가지고 그렇게 공급을 해준다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농사지었던 농사와는 180도 뒤집어집니다. 아까 어떤 질문에 블루베리 한 5년쯤 농사지면은 목대가 어느 정도 굵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제가 받은 적이 있는데 이 정도 굵기가 나와야 돼요. 한 손으로는 쥘 수 없어야 돼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외줄기로 밑동이 하나인 형태의 수용으로 키웠을 때 5년생이 한 손으로 잡을 수 있다면 그 나무를 키운 게 아니에요. 생명을 유지만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정말로 그렇게 비료 관리를 한다면 나무를 잘 키울 수 있다 하는 걸 제가 보증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면 시비를 해야 되느냐 나무에다가 잎에다가도 비료를 줘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제가 잘 질문을 받습니다. 근데 연면시을 해야죠. 하는데 제가 딱 뭐 길게 오늘은 비료 강의가 아니니까 칼슘과 붕소는 섞어서 봄과 가을에 단풍이 오기 전에 그다음에 열매가 색이 오기 전에 이 두 번은 해줘야 된다. 그 이상은 선택이다. 필수는 딱 두 번이에요. 칼슘과 붕소를 섞어서 단풍이 오기 전에 가을은 겨울에 양분 이동 잘 되라고 단풍 잘 오라고 양분 저장 잘 되라고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열매를 위해서 하는 연면시비로는 열매 색깔이 오기 직전에 백과기까지 청과기에서부터 녹두콩만에서부터 열매에 하얀 분이 날 때 그 시기쯤에 한번 칼슘과 붕소는 연면시비를 해주면 된다. 그걸로 그 이상 하는 거는 여러분 선택이다 하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빨리빨리 안 가네. 화면이 이게 버퍼링이 조금 렌즈는 늦어요. 예. 내가 말을 너무 빨리 해서 용량이 딸린 거 아니야? 아니야. 어쨌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무를 그러면 강사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내가 나무를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싹 베어내고 또 새로 심어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도 하실 수 있죠. 근데 제가 하는
방법과 서 바꿔라 하는 겁니다. 우선 지금 현재 생산하고 있는 포장은 그대로 가세요. 그러나 한쪽에다가 유치원 만들어 가지고 나무를 키워 가지고 이 녀석들이 열매를 생산할 시기가 됐다 싶으면 그때 교체를 하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적당한 품종을 고르고 나무가 잘 자란 나무만 고르고 그 다음에 묘목 때 잘 자라지 않는 거 이거를 갖다 심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한번 잘 길러서 확실한 나무로 교체를 해 가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한 게 있다면 딱 한 번만 실수를 하자. 그리고 지금까지 키워놓은 나무가 그래도 아깝다. 나무는 내가 농사를 잘 지어놨는데 그러면 품종갱신을 꼭 묘목을 심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접목을 붙여가지고 품종을 바꿀 수도 있다. 이건 최근에 많은 분들이 지금 시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접목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바꾸고 싶다면 돈 얼마 안 줘도 살 수 있는 가위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어떤 도구 제가 55,000원 주고 인터넷에서 샀던가 하는 건데 접목하는 방법도 기술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실패율도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접목을 해가지고 실패를 했다. 그러면 자르고 나서 다시 또 하면 돼요. 성공할 때까지 그렇게 하면 되고 거의 기술 없어도 접목이 요즘에는 가능하게끔 나왔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한번 동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접목을 교재에는 동영상이 안 나오니까 접목을 하는 방법 어떤 나무든지 다 공통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저 가위는 값이 비싸지도 않고 그래서 홈을 딱 맞춰가지고 접목 테이프로 저것도 햇볕에 분해되는 테이프가 있어요. 그래서 감아주기만 하면 다음에 자연적으로 지가 알아서 햇빛에 삭아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단단하게 고정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접목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주밀하게 공부나 전문가로부터 또 해본 사람으로부터 자문을 얻으면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다 하는 말씀 드리고 품종 갱신에 있어서 뭐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말고 필요하다면 얼른 시작을 해라. 묘목도 키우고 접목도 해보고 그래서 품종이 바뀌지 않으면 품질이 나오지 않는다 하는 설명을 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접목을 하는 데 있어서 종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밑에 밑구루가 뿌리가 강한 녀석에다가 열매가 좋은 접수를 붙여가지고 품종갱신을 하는 거니까 애초에 접목을 해가지고 대목과 접수로 이렇게 묘목을 만드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이제 나중에는 이 또 다른 어떤 나와질 걸로 봅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품종을 바꾸는 데 있어서 연구와 노력을 좀 필요로 한다 하는 말씀 드려요. 다음에 이제 비료 관리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밑거름 의지하려고 하시지 말고 액상 관수가 좋다 하고 말했고 그 다음에 적게 자주로 나누어서 줘야 된다 하는 말씀 드렸고 어떤 특정한 비료에 집착하시지 말고 질소인산 칼륨 또 미량 요소까지 골고루 이렇게 나누어서 한꺼번에 줘야 된다 하는 거고 주는 시기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적절한 양이라고 하는 거는 물 1톤에 비료 1kg 이건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토양 농도라든가 또 착과량, 나무의 연령 이런 걸 연면 시비는 딱 2번.
그다음에 이제 나무가 잠잘 때 지금 비료 줘야 됩니까? 요즘에 그런 질문 받는데 지금 주는 비료는 필요 없어요. 나무가 잠잘 때 여러분도 잠잘 때는 밥 안 먹잖아요. 단지 이제 2월 말쯤 하면 유기질은 줘야 됩니다. 왜? 그래야만 일찍 분해가 돼가지고 그 녀석들이 활동할 시기에 4월이나 5월쯤에 그때부터 이제 비료의 양분이 유출되기 때문에 그러나 유기질 비료 역시도 너무 지나치게 유기농가 아니면 의존하지 마세요. 기본 보온 비료로 그냥 한 주먹 정도 뿌려주는 정도 이렇게 해야지 유기질 비료에 의존을 하면 제 생각에는 비료의 양을 조절하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특정 원소에 치우칠 확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기질 비료보다는 화학 비료가 훨씬 더 여러분들이 화학 시비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일단 거기까지만 비료에 대해서는 설명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고 과일이 커갈 때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비료를 통해서 좀 더 크게 만들고 좀 더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그 호르몬 쓰면 권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보통 호르몬제는 씨를 없앤다거나 뭐 블루베리 씨를 없앨 이유는 없잖아요. 다음에 과를 크게 만들거나 아니 블루베리에다 호르몬 좀 치면 뭐 호박처럼 포도알처럼 커진다 이런 것도 아닌데 거기다 호르몬제를 치면 괜히 과일만 물러지고 보존이라든가 어떤 상품성만 떨어지게 됩니다. 효과가 검증되지도 않았고 또 블루베리에다 호르몬제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따가 식물에 있어서 호르몬을 제가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 전정 과목 때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고 어쨌든 과일을 크게 만드는 방법 다른 거 없어요. 첫째는 품종, 수세, 관리, 그다음에 적정한 비료의 선택 이거 말고 달리 설명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에다가 물건을 내려고 하면 따고 나가지고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보통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 생산에만 보다 공부를 하지 이걸 생산한 다음에 어떻게 이거를 선별을 하고 상품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서 포장을 해가지고 시장에 내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좀 전문 지식이 약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잘 읽어보시면 말로서 다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제가 자세한 설명은 못하지만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수학 방법과 작업상의 유의점 하는 걸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예냉이라는 게 꼭 필요합니다. 예냉이라고 하는 거는 과일의 품온, 온도가 높으면 급격하게 가지고요. 맛은 더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색은 조금 더 진해질 수 있으나 경도, 즉 단단함이 물러져 버리기 때문에 신선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따자마자 항상 나무 그늘에다가 수확 직후에 이렇게 보관을 했다, 햇볕을 보지 않게 했다가 최단 시간 내에 선별장으로 옮기고 선별하고 선별할 때에는 반드시 품온, 과일의 온도가 20도씨 이하로 되도록이면 낮은 온도로 최대한 낮은 온도로 떨어진 상태에서 선별을 하고 포장을 하고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만이 상처가 덜 나고 신선도가 유지가 됩니다. 제일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할 거는 지금 블루베리는 사실 택배로 판매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건 60% 수준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생산해서 판매하는 택배 판매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블루베리는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근데 상품성 유지를 못해요. 그래서 소개해드릴 테니까
오늘 따가지고 오늘 보내야 할 택배 열매는 절대 좋은 창고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에어컨 밑에서만 보관, 처리, 유통했다가 바로 포장해서 보내야 돼요. 그 다음에 오전에 일찍 갖다 놓지 마세요. 택배 대리점에 택배대다 하루 종일 놔뒀다가 오후에 차에다 싣고 서울, 경기도, 부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오후에 몇 시까지 갖다 주면 되냐고 해가지고 그 마감 시간 전에만 갖다 주세요. 그래야 얼른 차에 싣고 빨리 갖다가 줄 거 아닙니까? 그전에는 여러분 집이 훨씬 더 안전한 보관 장소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도가 30도 아래일 때에는 온도가 30도 아래일 때에는 아이스팩 넣지 마세요. 그 아이스팩 때문에 과일에 물기가 생기고 나중에 소비자로부터 크레임이 옵니다. 그래서 그냥 아이스팩 없이 스티로폼 상자에다가만 담아가지고 보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이스팩을 여러분이 쓸 때 페트병에다 물 올려가지고, 요즘은 그런 사람 없겠지만 넣거나 뭐 얼음을 싸서 넣거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젤리 타입의 아이스팩, 요즘에 굴비 같은 거 사 먹으면 담아져가지고 오잖아요. 보관했다 다시 재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밑에다 넣어야 된다. 위에다 올리면 안 된다. 왜? 결로가 생겨가지고 과일에 떨어져가지고 물기가 생기면 소비자는 바로 기분 나쁘고 상품성 떨어지고 물에다 씻어서 보냈냐고 항의가 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아이스팩은 밑에다 놔야 된다. 그 다음에 택배 회사에다 물어보면은 스티커 무료로 줍니다. 그러니까 유리 조심, 그거 붙이면 조금 조심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 유리 깨지는 표시, 그러니까 취급주의 표시, 위아래 바꾸지 말라는 스티커, 이거 한꺼번에 돼 있는 스티커도 있어요. 그거를 반드시 붙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자 안에다가 열매를 담았을 때 무게 저울 쳐다보지 말고요, 흔들어서 열매가 움직이지 않게 담아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열매가 움직이면요 가면서 계속 흔들고 가요. 다음날 가면 그 열매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유동이 없는 포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상자 안에서 상자가 또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빈 신문지라든가 에어포켓, 뽁뽁이라고 그러죠 보통. 네, 그런 걸로 해서 단단하게 해야 되고, 스티로폼 용기도 전용 용기 쓰세요. 돈 조금 더 들더라도. 여기서 뭐 주워 갖고 온 그 굴박스 그런 데다 담지 말고, 또 스티로폼 위에다가 금딱지, 은딱지로 포장 이쁘게 한다고 하지 마세요. 누가 그 포장 뜯어가지고 박스 먹는 사람은 없어요. 전부 알맹이 먹겠다고 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알맹이를 좋은 걸 담아줘야지, 포장에다가 금칠, 은칠 해가지고 종이로 꼭꼭 싸가지고 보내면 택배 회사에서요 스티로폼 상자는 들고 갑니다. 종이로 포장한 상자는요 밑에다 놓고 발로 툭툭 차고 가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포장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고, 이게 다 이유가 있어서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그대로 준수하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라도 어긋나게 되면 여러분은 언젠가 소비자한테 반드시 항의를 받게 된다. 이런 물건 보내줬다고, 내가 이런 물건 돈 주고 사 먹겠냐고, 이런 항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런 어떤 관리 원칙은 준수를 해 주셔야 된다. 끝으로 한 번 더 강조하자면, 블루베리는 유기물에서 가장 활발한 생육을 보입니다. 그래서 유기물은 지금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톱밥이 됐든 하다못해 저 무슨 왕겨라도 볏짚은 좋지 않아요. 왕겨라도 또 파쇄목이라든가 구할 수 있는 나무 껍질, 또 산에 가면은 그 소나무 잎 떨어진 거, 이거 구엽토 이런 거라도 갖다가 반드시 피복을 해서 뿌리가 냉해 있지 않도록 하고 나무가 잘 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은 병해충까지는 이야기할 시간이 없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전지전정에 대해서 이건 이제 교재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 밴드는 2시간 이내의 동영상만 허용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여기서
강의를 마치고 다음에는 전지전정 강의를 할 테니까 10분 쉬었다가 3시 50분부터서 다음 제2강 전지전정에 대해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고생 많이 했어요. 1시간 반 동안 쉬지도 않고 떠들었으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다운로드 받았다가 틈틈이 반복해서 제가 했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새겨서 내년 농사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제 몸이 살짝